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번째 한국사 수업입니다.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8번째 한국사 수업에서는 1960년에 벌어졌던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 번만 훑어보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할해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결국엔 이 분할 점령이 48년에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남북 분단은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으로 완전히 고착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 간의 갈등이 훨씬 어떻게 보면 첨예한 단계로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첨예한 단계로 전환이 되면서요. 이 남북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 모두 자기 정권을 확고히 하는데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경직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남한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볼 때 개헌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정권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승만 정권이겠죠. 자, 이 이승만 정권이 정권을 연장하는데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헌을.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이 개헌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남한 내부에서는,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다양한 여기에 대한 저항도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을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남북 간의 갈등을 활용을 해서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죠. 자, 대표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봉암이 사형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사법살인을 당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체제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고 어찌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권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직된 사회 모습과 권위주의적인 상당히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고요. 그런 불만들이 결국엔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터졌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4.19 혁명이 되겠고요. 1960년의 일입니다. 자, 1960년 하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4대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 4대 대선과 관련해서 4.19 혁명이 결국에는 터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고요. 총선은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거였죠. 자, 총선이 48년에 재헌 선거가 있었고요. 재헌국회를 뽑는 선거가 있었고요. 대선도 마찬가지로 48년에 있었습니다. 자, 재헌국회 같은 경우는 2년 임기이기 때문에 50년에 2대 선거가 있었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임기이기 때문에 52년에 있었는데 이 52년 직전에 발췌개헌이 이뤄지죠. 자, 그리고 54년 총선 직후에 4.4.5입 개헌이 통과가 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56년에 선거가 또 대선이 펼쳐지게 되죠. 자, 58년에 4대 총선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60년에 4대 대선이 있게 됩니다. 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3대 대선의 결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이 되냐면 이승만이 선출이 되죠. 자, 근데 알아둘 건 부통령으로 누가 선출이 됐다? 장면이 선출됐었습니다. 자, 한 정부에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두 정당이 들어온 거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유당이었고요. 장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시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유당 입장에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 당시에 나이가 이미 80대 거의 중반에 가까웠거든요. 지금도 고령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초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 입장에선 이승만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부통령이, 당시 민주당에 속해 있는 장면이었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3대 대선도 무사히, 3대 어떻게 보면 임기도 무사히 지내고요. 60년까지 이승만은 건강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년 4대 대선 때 또다시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출마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인물이 누구였냐? 조병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조병옥도 참 정말 신기해요. 3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3대 대선 때 신익희가 선거 유세 도중에 사망했듯이 조병옥 같은 경우도 선거 유세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선거 유세 도중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술 도중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결국엔 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는 사실상 이승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진보당 같은 경우도 해산당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4대, 60년에 있었던 4대 대선에서의 대통령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3대 대선 때처럼 뭘 뺏기면 안 될까요? 부통령 자리를 뺏기면 안 됩니다. 3대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재임 기간은 잘 견뎌내긴 했지만 이승만이 4대 대통령 재임 기간을 잘 버틴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60년에 있었던 4대 대선, 즉 3.15 선거였거든요.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가 치러집니다. 누굴 당선시키려고? 이기붕, 당시 자유당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차원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관청을 동한 관권선거가 치러지긴 했지만 이때는 정말 대놓고 펼쳐진 거예요. 3인조라든지 아니면 9인조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개투표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일까지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이기붕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득표율로 이기붕이 당선이 됐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격담이라든지 아니면 소문 같은 것들이 쫙 퍼지면서 당시 선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점점 쌓이다가 이 선거를 계기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미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게 처음 일어났던 게 바로 대구였는데요. 대구에서 2월 28일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걸 2.28 민주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특히 당시 선거가 있었던 3월 15일 당일부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시위 같은 경우는 이 마산 지역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요. 자, 이 마산 지역에서 3월 15일에 시위가 벌어진 직후에 학생 한 명이 실종이 됩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에요. 시위 이후에 참 글씨를 이상하게 썼죠. 실종이 되는데요. 이 학생이 소재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 김주열 학생을 찾기 위해서 마산 시내를 완전 쥐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간 직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오르는데요. 그 시신이 바로 김주열 학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신을 딱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특히 얼굴 부위가 체류탄이 박힌 채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시위 도중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쐈던 최루탄에 김주열 학생이 얼굴을 직격으로 맞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 강경 진압, 무력 진압을 어떻게 보면 숨기기 위해서, 불법적인 진압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다 던져놨다가 그 시신이 마침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마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에 차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3월에 시위가 있었잖아요. 자,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게 4월 초거든요. 4월 이후에 다시 한번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게 되고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 정치적인 중심인 서울에서도 본격적인 시위가 펼쳐지는데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당시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비슷하기는 했지만 이 학생이라는 건 사실상 어찌 보면은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 정도가 되면 사회적인 예비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사회적인 책무 의식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어지게 되고 시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었던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같은 거죠. 경무대로 이런 시위대들이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4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된 걸 목격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대에 또다시 가담하게 되면서 시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걸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대를 진압할 생각이었는데요. 당시 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 군대를 동원을 하잖아요. 그럼 계엄군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이 계엄군을 통제하는 계엄사령관이 당연히 임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계엄사령관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보면 수행하지 않고 발표하지 말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편성되고 계엄군이 서울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기는 했지만 이 계엄군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충돌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시위대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발맞추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대학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4월 25일에 발표를 합니다. 자, 대략 며칠 후죠? 일주일 후죠. 6일 후에.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초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단들까지도 이 당시 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자 결국에는 누구도 끝까지 버틸 수는 없었을까요? 이승만도 결국엔 끝까지 버틸 수 없게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이죠. 4월 26일에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부른다? 4.19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고요. 이게 빠졌죠.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 그때까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다들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정권을 세워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구체적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수업은 좀 짧죠? 자,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요. 4.19 혁명 직후에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단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 새로운 정부를 기존에 있던 헌법으로 어찌 보면 이승만 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헌법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단은 과도기에 이런 전국을 수습할 만한 정부를 구성하는데요. 그게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주도를 했던 바로 과도정부입니다. 허정의 과도정부가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를 주요 내용을 하는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은 전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시 조치로 이런 거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드디어 헌법을 개정한 거죠.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제? 내각 책임제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려 있는 대통령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데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 내각 책임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왔던 세력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이 돼서 헌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 내각 책임제가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 3차, 세 번째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당연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민주당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게 되고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를 우리가 제2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이 제2공화국의 첫 번째 내각이 바로 장면 내각입니다. 자, 일단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 원수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대통령처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일종의 명예직이라고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원수로서 이 대통령이 있긴 했는데요. 그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윤보선이 선출이 되고요. 이 윤보선 대통령이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로 장면을 지목하면서 이 장면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 내각?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국무총리가 권한을 장악한
제도가 내각 책임제였으니까요. 자, 윤보선 내각이 아니라 장면 내각이라고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당연히 이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 4.19 혁명 직후에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만들어진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 부정선거라는 건 3.15 부정선거. 아까 우리가 4.19 혁명의 배경이 됐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관련해가지고 헌법이 한 번 더 개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자,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은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더라도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미약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4.19 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던 수많은 학생이나 시민들이 다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4차 헌법이 개정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장면 내각 시절에.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요게 4차 헌법 개정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습니다. 자, 민주화를 국정 지표로 삼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 혁명 직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니까. 근데 경제 발전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좀 해두실 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1950년대 말이 되면 농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촌향도,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당시 도시에도 경제적인 어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도시로 이주해온 수많은 농민들이 빈민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부의 사회 혼란이 되게 심했던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미국의 원조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원조가 1950년대 말이 되면 빚으로 바뀌죠. 부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경유착이 심해지면서 부정부패는 더욱더 심했던 거예요. 요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도 4.19 혁명이 터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줬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내세웠던 게 바로 장면 내각의 목표였던 거고요. 자, 그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이 지방자치제라든지 아니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 훗날에 있는 박정희 정부 때인데요. 처음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이 됐던 건 장면 내각 때였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 내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경직화되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차원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억눌렀던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깨부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민주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학원 민주화라는 건 학교 내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민주화, 학생회 활동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정부 차원에서 억누르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요. 자, 이거 6.25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 6.25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이때에서야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민간인 학살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기는 했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만약에 남한의 국군, 대한민국의 국군이 이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던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정부 활동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북한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북한에 어떻게 보면 돕는 활동이라고 몰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간첩죄 혐의를 뒤집어 써서 더 배에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지고 살았던 이 민간인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이때에서야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활동들이, 시민 활동들이 이 시기에 터지듯이, 뭐라 그러나요? 그걸 댐이 터지듯이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평화통일운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보당이 해산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던 게 평화통일을 정책으로 추진했다라는 점이었잖아요. 이 평화통일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진보당을 해산하고 결국에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조봉암을 사용을 시킨 거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혁명 이후에, 4.19 혁명 이후에 이런 목소리들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통일 방안이 제시가 되고요.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회담도 추진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즉, 적극적인 시민사회 활동이 드디어 가능해졌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억눌려 있던 시민사회 목소리들이 드디어 표출될 수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혼란도 더욱더 가중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간의 다양한 요구들을 그 당시 정권이었던 장면 내각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학원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노동운동 전개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통일의 목소리 같은 것들은 지난 시간 설명했던 거랑 잘 연계를 좀 해보면요. 상당히 진보적인 활동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자유당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우익 정당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더 컸던 거죠. 자, 그런데 혁명 직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향의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건데요. 이 민주당 정권이 보기에는 시민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가 쉽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랑 장면 내각이 상당히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죠. 자, 게다가 민주당 측면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4.19 혁명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4.19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민주당의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 학생이라든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냈던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민주당의 정권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이렇게 정권을 잡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 커지는 거죠. 이 정권을 누가 주도할 건지를 두고. 자, 특히 두 세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신파와 구파라고 보통 구분을 했습니다. 이 신파 같은 경우는 총리였던 장면이 중심이 된 세력이었고요. 구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중심이 됐던 세력이에요. 요 두 세력 간의 내부 분열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장면 내각 자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 한 9개월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9개월간에 4차례나 개각이 추진이 됩니다. 즉 정부 구성이 바뀐다. 4차례나 정부 구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 자체가, 장면 내각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 시절의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 시민사회에서 등장하는 진보적인 목소리들을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치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간의 정치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세력과 시민사회 간의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는 혼란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 혼란을 빌미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롭게 어떻게 보면 권력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군부입니다. 군 내부의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일으켰던 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5.16 군사정변, 바로 쿠데타인 거죠. 불법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앞으로 한동안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등장을 할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4.19 혁명과 그 이후에 등장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